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아마 온라인으로 우리가 배우는 여행지리 마지막 수업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니까 우리 한번 또 열심히 들어봅시다. 자, 먼저 우리 학습 목표는 지금까지 했던 거랑 쭉 비슷하죠? 자, 먼저 우리 지형, 지리, 여행의 관광적 매력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이어서 이 지형과 인간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이를 바탕으로 이 관광으로 인해 지역 특색이 어떻게 변화하고 특성을 지니는지 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지난 시간 과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잘 써줬더라고요. 자, 먼저 봅시다. 1번 킬라우에어 화산 말고도 하와이의 유명한 화산. 직접 선생님이 그 구글 스트리트 뷰로 보여줬었죠? 네, 마우나로아 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이 물이 잘 빠진다라고 하는 거. 곧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수죠. 잘 빠진다고 하는 거는 투과한다. 그래서 이거는 투수성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이 투수성 덕분에 우리가 이 화산 밑에서 논밭이 있다.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어서 이 화쇄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화산 쇠설물류. 자, 화산 쇠설류라고도 하고 이 화산 쇠설물류라고도 하고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우리나라 석회암이 분포하는 시군 굉장히 많죠. 일단 충북만 하면 제천과 단양이 해당할 수 있겠죠. 우리 사는 충북엔 제천과 단양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충북보다 위에 있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정선도 있고 영월도 있죠. 점점 글씨를 못 쓰는데 정선 영월도 있고 삼척 같은 경우에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석회암 덕분에 우리가 석회 동굴이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탑 모양의 석회암체 이름, 이 탑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힌트죠? 자, 이름이 바로 탑 카르스트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카르스트가 석회암 지형을 통틀어서 말한다 했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수업 때 우리가 한 번 요까지만 보고 이번 수업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넘어갑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 함께 이 하천지리 여행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천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하천의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있는 말풍선부터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말풍선 보면 먼저 이쪽부터 볼까요? 평상시 이 하천의 수심은 종아리 정도 깊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강바닥이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수심이 얕겠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죠? 먼저 이 자연지리는 우리가 겉에서부터 보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자, 두 번째로 여기 모래 굉장히 많죠? 이렇게 모래가 있는 것을 보면 상류 지역에는 뭐가 있다? 화강암이 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왜 동요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바위 쪼개면 돌멩이, 돌멩이 쪼개면 모래알, 뭐 모래알 쪼개면 진흙 이런 식으로. 이때 중요한 건 이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쪼개지면 모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듣고 있나요? 안 중요한데 싶을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두세요. 왜냐면은 이게 여행지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국지리 또 세지에서 이미 배웠을 수도 있어요. 이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래가 된다라는 거 사각사각 거린다는 거예요. 알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화강암 말고 우리나라에 또 많은 거 변성암이 있죠. 변성암 그 중에서도 편마암이 있어요. 이 편마암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아니라 흙이 됩니다. 흙. 모래랑 흙이랑 엄연히 다른 거 여러분들 모두 알 거예요.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 넣으면 따로 놀아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입자가 조금 더 커서 따로 놀고 이 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흙 생각하면 됩니다. 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 흙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 있죠. 반면에 모래는 차곡차곡 쌓이기가 힘들죠. 왜냐? 물에 의해 다 쓸려 내려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천에서도 보면 만약에 이렇게 모래가 많다. 그럼 상류에 이 화강암이 풍화와 침식을 통해서 바위 쪼개져서 돌멩이 쪼개져서 모래 이렇게 돼서 이 상류에서 하류까지 내려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모래가 별로 없어. 모래가 별로 없고 강바닥에 흙만 있어. 그 말은 뭐겠습니까? 상류 지역이 화강암이 아니라 그쵸? 변성암의 한 종류의 편마암이 있겠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말풍선에서 약간 어렵지만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공류하다 보면 잘린다. 어려운 말이 나오죠. 자, 공류라고 하는 거. 이 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곡선 말하는 거예요. 곡선. 뭡니까? 구부러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구부러져서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류는 구부러져서 흐른다라는 소리인데 이 교과서 속의 강을 보자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흐르고 있죠. 보이나요? 잘 볼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공중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이걸 내려다본다고 생각해봐. 위성사진이라고 생각해봐. 만약에 이게 위성사진이야? 그러면 이 강은 이렇게 흐른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걸 위에서 보면 이건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에서 공류한다. 계속 이게 이렇게 부비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만나겠죠. 만나면 물이 굳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잘린다는 소리입니다. 이 세 번째 말풍선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 꼭 질문을 하길 바라며 개학 이후에 내일모레부터 막 물어보면 되겠죠? 우리 수요일엔 6반도 용화쌤한테 물어보고 8반도 저에게 물어보고 자, 이 하천의 이름이 내성천이래요. 이 내성천, 옛날에 물길이 흐르던 곳이 지금은 한 단구가 되었다. 그래서 노원으로 쓰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대요. 자, 뒤에서 꼼꼼히 살펴볼 거니까 앞에서는 이 정도로만 보기로 하고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하천이 메인이 되는 거죠. 하천을 중심으로 어떠한 지형 경관이 펼쳐지는가. 이것이 메인이 되는데 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원지부터 바다까지 굉장히 긴 구간을 흐르게 됩니다. 네, 굉장히 길죠. 400km가 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길어서 상류, 중류, 하류에서 우리가 볼거리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엄청 기니까 상류, 중류, 하류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 자, 공류하면서 물과 물질을 모두 운반한다.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강이 흐르면 가겠죠. 이때 이 물에 녹아서 가든지 둥둥 떠서 가든지 뭐 모래라든지 아니면은 모래 말고도 다양한 뭐랄까 뭐가 있을까요? 모래 말고 뭐 진흙도 있을 거고요. 물고기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물뿐이 아니라 물질까지도 강을 따라 운반이 된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류 화강암이 있으면 하천 바닥에 모래가 많다. 앞에 지도에서도 봤었죠? 이 이유가 뭐라고요? 화강암. 이 화강암이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 모래가 되더라. 화강암이 이렇게 변하는 것과 다르게 편마암,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풍화와 침식을 통해서 흙이 되구나. 이런 거. 한지를 듣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한지 가서 또 들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이 대표적인 하천지 여행지로 우리가 뭐 나이아가라 폭포나 메콩강 삼각지를 들 수 있다는 거죠. 벌써 지루하죠? 우리가 사진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걸로 하면 되겠다. 자, 봅시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찾아가 봅시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여행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어디 있냐? 미국과 캐나다 붙는 거 알죠? 지역지리 강의 다 들었을 거예요. 자, 보면 이 캐나다 굉장히 커요. 이 중에서도 동부를 볼게요. 동부를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호 있죠? 이 5대호 중에서도 토론토를 봅시다. 캐나다에서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 토론토를 보면 아이고 너무 됐네. 이 토론토 주변에 보면 여기 나이아가라 폴스라고 하는 광원 보이죠? 저만 보이죠? 마음이 아프네요. 이 나이아가라 폴스는 말 그대로 폭포 말하는 거예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거리뷰로 한번 보여줄게요.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떻게 생겼는가. 봅시다. 여긴 너무 작게 나오네요. 원래 이렇게 폭포가 있는 거야. 나이아가라 이렇게 보니까 약간 너무 작고 아담하죠. 엄청 큰 거예요. 딴 게 없나? 딴 게 없을까? 여기 보면은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도 있고 막 엄청 있어요.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뭐 안개 아가씨호 막 이렇게.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여긴데 이거 어디를 찍으면 보여줄라나? 자, 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배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건데
이건데 엄청 큰데 이걸 사람에 가려서 이걸 보여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생각보다 굉장히 시내에 있어요. 이거야 이거.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실망했나요? 뭐 실망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그 유명한 폭포가 이거다.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죠. 보면 이렇게 주변에 완전 도시입니다. 도시.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까 그거더라. 알 수 있고요. 메콩강 삼각주도 킨 김에 잠깐 봅시다. 자, 여러분 메콩강 들어봤나요? 엄청 긴 하천이다. 메콩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메콩강 삼각주는 하구에 있겠죠. 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하구라고 하는데 삼각주는 바다 인접해서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메콩강 삼각주는 보면 이렇게 베트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트남 남부에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들 안 볼 거예요. 여기 메콩 리버라고 써 있거든요. 메콩 리버. 그러니까 이걸 강의 물길을 선생님이 보여주자면 이렇게 메콩강이 내려와요. 이렇게 메콩강이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보이는 것처럼 물길이 이렇게 엄청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게 다 뭐라는 거야? 이게 다 삼각주라는 거예요. 삼각주. 엄청 넓다는 거죠. 이 삼각주는 이 상류에서부터 모든 물뿐만 아니라 물질이 같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거죠. 이렇게 강은 물뿐만 아니라 물질을 같이 운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양분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콩강 삼각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관광지로 쓴다기보다는 농경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디 갔어? 자, 봅시다. 위성지도로 볼게요. 위성지도로 보면 이게 삼각주거든요. 마우스 보이나요? 이만큼이 삼각주고 또 이만큼도 삼각주고 삼각주인 거야. 얘는 좀 삼각형 같죠? 다들 삼각형 같죠? 이 삼각주들 보면 다 농사예요. 이거 다 농사야, 농사. 이거 다 논밭이야. 보이죠? 금가 있는 거. 과연 여기만 그럴까요?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보면 그래, 이것 봐. 다 논이에요. 이렇게 평평한 삼각주를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덜 지루할 테니까 이어서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건 하천 상류의 모습입니다. 상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형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는 폭포예요. 폭포. 우리 아까 나이아가라 폭포 만났었죠? 이렇게 폭포 같은 경우에는 강물이 급경사를 이루면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우리가 폭포라 부릅니다. 이해되나요? 네, 다들 폭포 봤죠? 사진으로든 실제로든 방금도 보여줬죠? 이 폭포는 침식에 견디는 암석의 종류로 인해서 형성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린가 화가 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자면 자, 봅시다.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땅이 모두 다 똑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무슨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땅에 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 이 지구는 계속 쌓였으니까. 그 중에서도 얘는 단단한 거라고 하고 얘는 연한 거. 단단한 거, 연한 거, 단단한 거, 연한 거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보다 상대적인 거예요. 얘는 단순히 밑에 거랑 위아래 거보다 단단할 뿐이고 얘는 위아래 거보다 연할 뿐이고 이렇게 단단하고 또 연한 땅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 연한 땅 같은 경우에는 다 깎아내리게 되겠죠. 연한 땅은 이렇게 다 깎아내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우개.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여기 연한 땅이 있었어. 연한 땅이 있을 때는 얘가 이걸 조금씩 까내리니까 이렇게 물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얘가 급경사가 아니지. 이 떨어지는 부위는 완경사인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연한 땅을 막 깎아내렸어. 근데 그 밑에 보면 여기 단단한 땅이 있죠. 단단한 땅 같은 경우에는 물이 깎아내릴 수 없어서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잘 되지 않나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수요일에 계약하고 나서 온라인으로 수업한 걸 한 차례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 꼭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험도 멀지 않았잖아요.
꼭 질문하길 바라며. 자, 폭포 다음으로 포트홀이라는 걸 볼게요. 이 포트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포트홀이 뭐냐면 바로 강바닥이 움푹 파인 구멍을 가지고 이 포트홀이라 부릅니다. 교과서에도 사진이 있죠? 교과서 사진처럼 생긴 애들을 포트홀이라고 한다. 이건 선생님이 깜빡하고 PPT에 사진을 못 넣어서. 그 다음으로 하한당구. 우리가 진도 나가기 전에 교과서에 있는 말풍선들 볼 때 이 하한당구라는 말 나왔었죠? 하한당구가 무슨 뜻이냐면 하천 측면, 바닷가를 해안이라 하죠. 하안은 뭐겠어? 강가를 하안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천 측면에 계단 모양의 평평한 면을 우리가 하한당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과거의 물길이다 라고 우리가 하는데 앞서 본 말풍선에서도 이 말이 있었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자. 아이고. 자 봅시다. 자 이게 옛날이고 이게 최근인 거야. 파란 거 잘 보이겠죠? 보이겠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강이 이렇게 흘렀어요. 강이 흐르는데 강이 흐르면서 침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 강이 물과 물질을 같이 운반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 물과 물질이 이 강바닥을 점점점 깎아 내려가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깎아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움푹 파이겠죠. 이렇게 움푹 파이면 이렇게 파인 만큼 홍수일 때 물이 많은 여름에는 여기에 물이 꽉 차 있겠지. 반면에 겨울에는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조금만 흐를 거고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흐르다가 이게 또 파이는 거지. 또 파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면 진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자면 이렇게 파이고 나면 이게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파인다는 거 알 수 있죠. 계단 모양으로 파여서 이렇게 남는 이 평탄한 면들을 우리가 하한당구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평탄한 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땅인 거지. 왜냐? 옛날에 이렇게 하천이 흘렀는데 이 가운데를 계속 파가지고 여기 더 움푹 들어간 거잖아. 그럼 이 움푹 들어간 데 양 옆에 있는 평탄한 땅은 과거 물이 흘렀던 강이라는 거. 물이 흘렀던 물길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한당구를 과거의 물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그래서 어디 갔을까? 앞에 거 이거 아이고 이거 잠깐 다시 보여줄게요. 이거 보면은 과거 내성천이 흐르던 물길이 하한당구가 됐다며 이 밑에 땅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하천이 이렇게 흘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폭이 더 크게 흘렀던 거예요. 폭이 이만큼에서 흘렀는데 이 강바닥을 점점 깎고 하면서 여기가 더 수심이 깊어지니까 물은 여기로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예전에 물이 흘렀지만 여기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땅이 돼버리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걸 반응을 모르니까 할 수가 없네. 내성천이 옛날엔 이렇게 흘렀어. 지겨운데 그만하시죠 싶을 수도 있어요. 예전엔 이렇게 흘렀는데 이거는 질문 나오면 그때 이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 수도 있어서 30분 넘어가면 싫잖아요? 자, 그럼 이어서 봅시다. 상류 이렇게 우리가 폭포, 포트홀, 하한당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류 같은 경우에는 하류에 비해서 좀 더 경사가 좁죠. 좀 더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깎아내리는 힘, 침식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한당구가 상류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폭포, 포트홀, 하한당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 이 침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 상류는 급경사니까.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류로 넘어가 봅시다. 하류 같은 경우에는 특징 중 하나가 대도시를 지난다는 점이죠. 보통 상류는 산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땅이 좁아요. 그래서 대도시가 입지하기 힘들지만 이 하류 같은 경우에는 평야가 있기 때문에 완경사일 만큼 평야가 있어서 농사 짓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를 지닌다는 점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도시와 하천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걸 파악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쭉 볼까요? 하류 같은 경우에는 보나 댐 등을 이용해서 이 하천수의 용수를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보나 댐 같은 경우에는 강을 막아놓는 역할을 하죠.
그 차이를 말해주자면 이거 어떻게 말해주지? 그림으로 알려줄게요. 우리가 본물 터지듯이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죠. 갑자기 말 막 쏟아내는 걸 보고 본물 터진다라고 말을 하잖아. 그게 뭐냐면 이 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강이 있어. 강이 있을 때 얘를 보고 얘를 댐이라고 할게요. 이 차이가 뭐냐면 댐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해서 댐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막아놔요. 아예 막아놔. 100% 막아놨다가 내가 풀고 싶을 때 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력 발전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반면에 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보통 수중보라고 해요. 물 안에 있으니까 수중보라고 해. 이 수중보가 여기 왜 있냐면 만약에 가뭄이 들었어. 가뭄까지 갈 필요도 없어. 우리 봄가을만 해도 비가 별로 안 오잖아. 그러면은 봄가을에는 물이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둘 다 하천수를 모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야. 다만 댐 같은 경우에는 100% 통제를 하는 거죠. 풀고 싶으면 풀고 냅두고. 그래서 이건 엄청 큰 대규모야. 대규모. 엄청 커요. 반면에 수중보, 이 보 같은 경우에는 보다 소규모야. 굳이 규모를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댐이 더 크다는 소리죠. 이 보도 물을 막아놓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농업용수 활용을 위해서죠. 농사 짓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럼 모아놔야 될 거 아니야. 저수지를 어느 세월에 만듭니까? 그래서 강에 보를 설치하기도 하고 국가사업으로 엄청 크게 댐을 짓기도 하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천 주변의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다. 이 하천 주변에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까 메콩강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로 활용이 되고 있었죠. 반면에 공장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이 공장이거든요. 이 종이 공장도 물이 많이 필요해서 하천 근처에 입지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또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도 하천 근처에 사는 거 좋아하죠. 한강만 생각해보세요. 한강 근처 아파트들이 제일 비싸. 왜냐? 뷰가 좋잖아. 한강 뷰가 보이잖아. 이해되시나요? 자꾸 딴짓을 하면 안 되는데 한강 뷰를 잠깐 볼게요. 저는 보기 싫은데요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변을 무조건 그 농업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 봅시다. 보면 이게 쭉 아파트가 이 한강 바로 옆에 있죠. 왜냐? 한강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강 주변 이쪽도 그렇죠? 맞은편이나 이쪽이나 똑같아. 다 아파트인 거예요. 왜냐? 한강 뷰를 보려고. 이렇게 하천을 어떻게 그 도시가 활용하는지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어서 봅시다. 네, 아까 메콩강 삼각주처럼 하천 퇴적 지형도 분명 위치를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천 하류에 있는 거 대표적인 것만 잠깐 볼게요.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중국의 황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황하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죠? 영어로도 옐로 리버예요. 그래서 이 황하는 특징 중 하나가 강바닥이 하천 주변보다 높은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싶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오늘따라 그림이 많이 등장하죠? 봅시다. 맨 처음에는 강이 이렇게 흘렀어요. 강이 이렇게 흘렀어. 잘 보셔요. 근데 홍수가 나는 거죠. 홍수가 나면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넘치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물이 넘치게 되니까 이 주변에 다른 물질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강 옆으로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너네 요플레 있지? 요플레 한 통을 딱 놓고 스푼으로다가 가운데를 확 긁는다고 생각해봐.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플레 단면도야. 요플레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이 가운데 숟가락을 확 꽂아서 확 긁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움푹 파이고 대신에 양옆이 볼록 올라오게 되겠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강도 홍수 나면 이 강 바로 옆에가 볼록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봅시다. 원래는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홍수가 나서 이렇게 쌓였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홍수가 나면 강 바닥에도 더 많은 물질이 쌓이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렇게 됐겠지. 이게 나중엔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얘가 또 홍수가 생겨. 그럼 나중에 얘가 더 높아지겠죠. 얘가 더 높아지겠죠. 여기가 점점 홍수가 날 때마다 더 높아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리고 강바닥에 또 모래가 쌓이겠지.
이게 수도 없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 이걸 왜 파란색으로 했을까? 빨간색이 물이에요. 여기에 이게 주변 평야야. 이 빨간색이 주변 평야고 물을 초록색으로 할게요. 물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밑에 다른 게 계속 쌓인다고 했죠. 그러면은 강바닥은 이렇게 점점 올라오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강바닥이 하천 주변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얘도 이해 안 되면 수요일에 꼭 물어봐야 돼요. 결국 강바닥이 하천 주변보다 왜 높다는 거야? 홍수가 자주 일어나서 그렇다는 거죠. 홍수가. 이해되세요? 홍수가 날 때마다 유플레를 확 긁어놓은 것처럼 강 주변의 땅은 높아지고 강바닥은 물질이 쌓여서 더 높아지니까 이게 반복돼서 강바닥이 하천 주변보다 높아진다. 이거 모식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평지예요. 평지고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럼 이 강바닥이 주변 평지보다 높잖아.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게 이번엔 좀 많죠. 꼭 질문해야 해요.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보자면 황토고원으로 인해서 옐로 리버가 됐다. 황토고원은 말 그대로 황토로 이루어진 고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황하 잠깐 보고 갈게요. 황하 같은 경우에는 황하를 보자면 황하를 검색해서 보여줄까? 옐로씨 하고 나와있죠? 보이지 않나요? 여기 영어로 옐로 리버. 옐로씨는 황해죠. 미쳤네. 옐로 리버 하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얇아서 안 보일 텐데 이게 황하야. 이렇게. 이게 황하예요. 황하가 이 결국 흘러서 여기까지 오죠. 여기까지. 얘가 어디냐면 여기야. 얘가 이렇게 온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황하를 우리가 좀 더 적나라하게 한번 보자면 이게 다 황하거든요. 여기 보이나요? 옐로 리버? 얼마나 옐로한가 볼까요? 굉장히 옐로하죠. 옐로 리버라고 쓰여 있어요. 황하가 이렇게 누런 거야. 여기는 논밭이 많은 걸 보니까 하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상류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옐로 리버를 쭉 따라가면 상류가 나오겠지. 옐로 리버, 옐로 리버. 네, 여기도 옐로 리버죠? 근데 보면은 이 옐로 리버가 여기까지는 강폭이 넓다가 여기부터는 굉장히 좁아지죠. 그 말, 여기가 하류가 있고 여기가 상류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상류는 더 폭이 좁고 경사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상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위성지도로 잠깐 볼게요. 상류를 위성지도로 보면 이게 옐로 리버거든요. 옐로 리버. 그럼 주변이 다 산이야, 산이. 근데 저 산이 뭐로 돼 있다고? 황토로 돼 있다는 소리죠. 이 옐로 리버 쭉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다 누리끼리하잖아. 이게 다 황토인 거예요. 옐로 리버가. 자,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옐로 리버 여기 하나 볼까요? 이건 너무 강해서 뭔데? 이 황하가 내가 아까 찾았는데 어딘지 까먹었네. 미안합니다. 제대로 찾아놓을 거야. 네, 옐로 리버 우리가 상류로 쭉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자면 옐로 리버 그냥 위성지도로 봐야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주변이랑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엄청 노랗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주변이 다 황토다. 그래서 결국 하천의 하류 같은 경우에는 상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상류가 화강암이면 모래가 많았던 것처럼 상류가 황토가 많은 고원이니까 이렇게 하류는 누런, 옐로 한 색을 보인다라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옐로 리버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보여줄까? 얘는 제대로 나올까요? 얘도 딱히 제대로 나오지 않네요. 주변이 다 황토죠. 모래. 네. 이것도 아니면은 이제 구글 맵스를 끄겠습니다. 없네요. 하지만 주변이 이렇게 다 황토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황하 말고 우리가 이어서 볼 곳은 아까
아까 이집트 나일강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긴 강이에요. 이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기도 하고 이 이집트의 수도 어디죠? 카이로죠. 이 카이로를 뚫는 강이에요. 그리고 이 나일강은 우리 나일강 문명의 뭐랄까 시초이기도 하죠. 황하도 황하 문명의 시초인 것처럼. 이렇게 큰 강은 그 하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야를 바탕으로 또 농업용수, 식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강 주변에는 대도시도 있고 문명도 발생을 하는 거죠. 세계 4대 문명은 모두 강을 끼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 나일강까지. 그래서 보자면 아스완에서 룩소르까지 크루즈도 다닌대요. 오늘은 여행 기회가 조금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이 아스완과 룩소르도 보여줄게요. 이 아스완과 룩소르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그거 이집트 문명의 뭐랄까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들이에요. 보자면 여기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이렇게 보이나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룩소르와 아스완 보이시나요? 룩소르와 아스완인데 한번 이 룩소르에 뭐가 있나 보여줄게요. 룩소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런 이집트스러운 것들이 그대로 있죠. 다 모래로 이렇게 빚은 거죠. 대단하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나일 강변에서 보면 나일강 바로 옆에예요. 보세요. 얘가 너무 색깔이 진한데 얘가 나일강이죠. 이렇게 나일강이 가는데 이 바로 옆에 아까 그 우리가 본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르나크 신전 이것도 잠깐 볼까요? 카르나크 신전도 볼까요? 이거랑 엄청 웅장하죠. 기원전에 이걸 만들었다는 건 대단하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이렇게 관광하는 이집트 문명을 여행하려면 나일강 크루즈도 좋겠구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전도 있고 신전이 있는 곳이 이렇게 룩소르라면 아스완도 잠깐 볼까요? 아스완 같은 경우에도 관광지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도 하는 그 오벨리스크가 여기 있습니다. 오벨리스크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 다 모여있죠? 이게 지금은 파괴되고 그 터만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관광 도시다. 아스완과 룩소르가 뭐 하는 곳인지 모두 알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길었던 수업을 마무리해야겠죠? 여러분들이 30분 지나면은 싫어할 거니까 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하천지리 여행을 쭉 한번 읊어봤고요. 중요한 것은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가 긴 만큼 상류와 중류, 하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상류와 하류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상류의 폭포와 포트홀, 하안 단구에 대해 우리가 잘 알아두고 또 하류에서도 우리가 하류의 도시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공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우리가 황하와 나일강의 사례로 만나본 거죠. 그래서 이 황하는 특징 중 하나가 강바닥이 주변보다 높다라는 점. 이 나일강은 뭐 이집트 문명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마지막 온라인 수업 여러분들 모두 듣느라 수고했고요. 우리 내일부터는 학교에서 직접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